오늘 경기 기록 좀 살펴보겠습니다. 첼시가 훨씬 더 경기를 주도했던 경기였죠. 골 점유율을 보면 첼시가 65%, 맨유가 35%. 일단 많이 차이가 났었고, 전체 슈팅 횟수를 살펴보면 첼시가 21번, 그리고 맨유가 6번이었어요. 3배 정도 차이. 슈팅 숫자가 한 15개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유효 슈팅을 만들어낸 것이 첼시는 6번, 맨유는 3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첼시가 공격한 것에 비해서 많은 유효 슈팅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첼시가 비효율적인 공격을 많이 했고, 반면에 맨유 입장에서는 6개 중에 3개가 유효 슈팅이었으니까 절반가량의 유효 슈팅인 거잖아요. 맨유는 그래도 효율적인 공격을 한 경기였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인 기록을 보면 패스 횟수도 300개 정도 차이가 나고요, 터치 횟수도 뭐 거의 한 200개 넘게 좀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공격 지역에서의 패스 횟수는 맨유가 105개, 첼시가 276개인데 이것도 한 170개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만큼 첼시가 훨씬 더 공격적인 경기를 펼쳤고 볼 점유율도 많이 가져갔고 첼시가 주도하는 경기를 펼친 경기였는데, 맨유의 수비는 역시나 좀 불안한 부분들이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경기 전술을 보면 첼시가 최근에 하베르츠와 베르너를 최전방 투톱에 세우고 그 밑에 마운트를 세울 때가 많았거든요. 투톱 밑에 공격형 미드필더 한 명 두는 이런 전형을 세울 때가 있었는데, 오늘 경기는 아예 베르너, 하베르츠, 마운트 이렇게 3톱으로 나오면서 맨유의 포백을 강하게 압박하는 이러한 전형으로 나왔어요. 이것이 맨유에게 어떻게 부담이 되었냐면, 오른쪽에 제임스가 있죠. 그리고 왼쪽에 알론소까지 높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유의 포백 입장에서는 측면 수비수들이 측면으로 끌려나가면 중앙에서 2명의 센터백이 첼시의 3명의 공격수와 대응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베르너가 최전방에 있었고 그 옆에 있었던 마운트나 하베르츠가 보통 내려가서 볼을 받거나 이런 플레이들이 나오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수비 라인에 딱 달라붙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공간을 찾아 들어가려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맨유가 계속해서 힘들어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뭐 하베르츠나 마운트나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면 이때 옆에 있던 베르너에게 공간이 나거나, 베르너가 침투해 들어갈 때 린델로프가 따라가면 이때 하베르츠에게 공간이 나거나, 이런 장면들이 나오면서 첼시의 3톱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갈 때 바란과 린델로프가 이 3명의 공격수들을 따라가는데 아주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러다 보니까 맨유는 자연스럽게 좌우 측면 풀백들이 중앙으로 많이 들어와서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때 문제는 제임스와 알론소에게 공간을 너무 많이 허용하게 된다는 게 이 맨유의 문제점 중 하나였던 거죠. 이렇게 공간을 좌우 측면에 많이 허용하게 되면 맨유 입장에서는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내려오는 플레이가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 맨유가 전반전에는 엘랑가가 오른쪽, 왼쪽에는 레시포드가 나왔어요. 엘랑가는 수비적으로 많이 내려와 주면서 이 알론소를 견제를 많이 해줬는데, 문제는 레시포드가 많이 내려와 주지 않았다. 이것이 오늘 맨유의 수비에는 좀 불안한 요소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레시포드가 안 내려왔던 것은 뭐 전술적인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레시포드가 이 아스필리쿠에타의 뒷공간을 노리는 역할로 나와서 오늘 맨유가 수비에서 역습으로 나갈 때 레시포드의 스피드를 한번 노려보자, 이러한 뭐 전술적인 준비였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경기에서 레시포드가 수비적으로 너무 안 내려오다 보니까 제임스에게 허용하는 공간이 너무나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첼시가 계속해서 이 제임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움직임을 가져갔는데, 이때 중요했던 건 마운트가 아주 영리한 플레이를 해줬다. 마운트가 측면으로 움직이면서 텔레스와 1대1 상황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텔레스와 마운트가 부딪힐 때 자연스럽게 텔레스는 마운트도 막아야 되고 그리고 제임스도 막아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중앙에는 베르너와 하베르츠가 있으니까 바란이 이 측면으로 끌려 나오는 것도 할 수가 없었고요. 이때 마운트가 정말 영리하게 중앙으로 들어와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텔레스가 중앙으로 끌려 들어오면서 제임스에게 넓은 공간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전반전에 첼시가 맨유를 상대로 이 지공 상황을 펼칠 때 리디거가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제임스에게 롱패스를 보내주는 장면이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레시포드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제임스가 프리한 오픈 찬스에서 크로스를 올려주는 장면들이 오늘 경기 계속해서 나왔고, 크로스 기록을 한번 살펴보면 90분 동안 10개를 시도했거든요. 오늘 경기 내내 10번의 크로스를 시도했고, 특히나 전반전에 6번의 크로스를 시도했습니다.
그랬다는 건 이 제임스에게 오늘 경기 맨유가 공간을 너무나 많이 내줬다라는 이 기록이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후반전에 맨유는 레시포드와 엘랑가의 자리를 바꾸면서 수비적으로 어느 정도 보완을 해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레시포드는 여전히 앞선에서 역습을 노리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엘랑가가 이제는 마운트가 중앙으로 이 텔레스를 끌고 들어와도 엘랑가가 내려와 주니까 엘랑가가 제임스를 마크해주면서 어느 정도는 제임스의 움직임을 방어해주는, 그리고 전반전에 계속해서 문제가 되었던 맨유의 왼쪽 라인, 이 왼쪽 라인의 수비를 후반전에는 랑닉 감독이 그래도 많이 보완한 상태로 경기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첼시가 또 영리한 움직임을 가져갔던 게 뭐냐면, 아스필리쿠에타가 지공 상황에서 충분히 올라와서 크로스를 올려주거나 오버래핑을 시도하는 경우도 많은 선수죠. 그러다 보니까 후반전에 아스필리쿠에타가 살짝 올라와주면서 숫자 싸움을 걸어줄 때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엘랑가가 아스필리쿠에타와 제임스를 동시에 마크해야 되는 상황들이 펼쳐지게 된 거죠. 그래서 첼시의 첫 번째 득점 장면을 보면 엘랑가가 수비적으로 내려왔을 때 아스필리쿠에타와 제임스를 동시에 마크해야 하다 보니까 아스필리쿠에타를 막으러 나가다가 제임스에게 여유로운 공간이 생기고, 이때 아스필리쿠에타가 제임스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제임스가 크로스, 알론소가 박스 안으로 들어오면서 알론소의 득점이 나온 거거든요. 첼시의 득점 장면만 봐도 오늘 첼시가 왼쪽에 있는 알론소 쪽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제임스, 그리고 마운트, 여기에 더해서 아스필리쿠에타까지 오늘 경기에서 첼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오른쪽 라인에서의 공격 찬스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오늘 첼시가 맨유의 수비 라인을 노렸던 포인트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첼시는 크로스도 많이 올렸고, 그리고 맨유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장면들이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첼시는 오늘 공격 작업은 좋았지만 결국엔 또 득점력이 문제였다, 요게 이제 첼시의 문제점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정말 많은 찬스들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것이 첼시에게는 참 아쉬운 점이고, 떨어지는 결정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루카쿠를 영입한 건데, 루카쿠가 이번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벤치에서 이제 경기를 시작한다는 거, 이것도 이제 오늘 이 첼시가 이번 시즌 더 높은 곳으로 못 올라갔던 이유 중 하나였던 것이죠. 그리고 첼시의 또 다른 문제점은 또 최근에 캉테 플레이가 좀 아쉽다라는 평가가 많죠. 실제로 캉테가 최근 들어서 실수가 나오는 장면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뭐 레알 마드리드와의 그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에서도 캉테의 실수로부터 첼시의 실점 장면이 나왔던 그 장면도 있었고, 오늘 경기에서도 맨유가 득점하는 상황을 보면 캉테가 볼을 걷어낼 때 걷어내는 패스가 부정확했죠. 그러면서 맨유에게 찬스가 왔고, 여기서 이제 마티치의 좋은 패스, 그리고 호날두의 결정적인 상황에서의 득점력, 요게 이제 나오면서 맨유가 동점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 캉테가 부진하다는 것은 첼시가 이번 시즌뿐만 아니라 사실 다음 시즌을 구상하는 데에도 좀 어려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캉테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첼시의 중원을 잘 지켜줬는데, 이 캉테의 폼이 떨어진 것이 만약에 다음 시즌까지 좀 영향이 있다면 첼시도 중앙 미드필더의 영입을 좀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오늘 경기였습니다. 맨유 같은 경우는 오늘 사실 워낙에 맨유는 빠지는 선수가 많았죠. 뭐 루크쇼도 빠져 있고요, 그리고 카바니도 원래 빠져 있었고, 그리고 포그바도 시즌 아웃을 당한 상태에서 메가이어와 산초, 그리고 프레드, 이런 선수들까지 부상으로 빠지면서 오늘 이제 벤치 명단에 나올 수 있는 선수가 거의 없었어요. 그만큼 오늘 맨유는 선발 라인업을 꾸리기에도 사실 어려운 경기였는데, 그래도 동점을 만들어내면서 1대1 무승부로 경기를 끝마친 것이 맨유 입장에서는 정말 다행인 경기였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오늘 호날두가 자신의 17호 골을 만들어내면서 손흥민 선수와 득점이 같아졌습니다. 살라 다음으로 공동 2위, 득점 2위가 되었고요. 결국에는 호날두의 이 득점력이 시즌 막판으로 갈수록 이 맨유에게는 큰 도움이 되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맨유가 오늘 경기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토트넘이나 아스날보다 2경기를 더 많이 했습니다. 2경기를 더 많이 했는데 아스날보다는 승점이 5점 부족하고, 그리고 토트넘보다는 승점이 3점 부족해요.
맨유가 남은 3경기를 다 승리해도 승점이 64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스날과 토트넘이 남은 5경기에서 승점 64점만 기록해도 맨유는 챔피언스리그를 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맨유는 챔피언스리그에 대한 가능성이 정말 희박해졌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오늘 경기를 보면 랑닉 감독이 첼시의 3톱의 움직임에 좀 대비를 많이 못해온 것들이 느껴졌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랑닉 감독이 최근에 세워오는 경기의 플랜들에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자신의 전술을 고집하는 것이 맨유에게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시즌 막판에 맨유가 4위 싸움을 치열하게 가져갔고, 그리고 실제로 맨유는 4위로 챔피언스리그를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꽤 있었거든요. 랑닉 감독이 어느 정도는 자기 전술을 내려놓고 타협을 해서 성적을 가져올 만한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첼시는 오늘 경기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아스날과 경기 수가 같아졌는데 승점이 6점 정도 더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첼시는 무난하게 3위 싸움을 가져가면서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할 것 같고, 이번 시즌 이제 첼시가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 이제 남아있는 FA컵 결승전에서 리버풀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트로피를 가져오는 거, 이것이 이제 첼시에게는 가장 이제 이번 시즌 마지막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첼시도 마찬가지고 맨유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서로 만족할 만한 경기 결과는 아니었다. 첼시 같은 경우는 압도하는 경기에서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맨유 같은 경우는 4위 싸움을 지금 따라가야 되는 입장에서 결국에는 첼시에게 너무나 많이 밀리면서 승리를 가져오지 못했으니까 맨유 입장에서도 오늘 경기 무승부가 썩 좋지도 않고요. 그래서 두 팀 다 오늘 경기는 그렇게 좋은 결과는 아니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